예, 일단 닉네임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여기서 여기로 가면 복장이 있을 텐데, 이거를 입고 장갑을 제거하고 스타 A 1열 또는 2열 행대 종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스터가 이 PCT란 문서를 교육할 건데, 참고로 PCT란 기병전대 교육과정이에요.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 정예 장병을 구성하고 또 전문화된 지식을 우리 사병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서 진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목차에는 첫 번째 기갑의 열명 기갑 차량의 종류가 있고, 두 번째 M1A2 에이브락스, 세 번째 M2A3 브래들리가 있으며, 그다음 밑으로 내리면 첫 번째가 기갑의 열명 기갑 차량의 종류인데, 영어로 써있죠. 여기 기갑 아몰, 기갑 차량 아몰 파이팅 비슬, 줄여서 AFV. 첫 번째 기갑 차량이 뭐냐? 기갑 차량이 이제 기갑이 붙어있잖아요. 그럼 먼저 기갑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기갑이란 외국 공격으로부터 내부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한 장갑판을 의미하고, 이제 기갑 차량은 이러한 기갑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의미하며, 약자 IFV, 아머드 파이팅 비실, 말 그대로 기갑 차량, 전투 차량. 자, 이제 이 기갑 차량 IFV가 이제 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따지면 MBT, APC, IFV 등이 있어요. 기갑 차량이 언제 등장했냐?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이 독일군의 창원을 뚫으려고 이제 이 기갑 차량을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마크 1이죠. 정확히는 전차. 이제 마크 1을 개발해서 독일군의 기관총 진지를 통과할 수 있으면, 이제 또 당연하게도 기관총 사격을 좀 뭔가 좀 막아낼 수 있었죠. 기갑 때문에.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일단 좌측의 사진이 창호에 투입된 마크 1 전차고, 우측의 사진이 그 마크 1 전체를 막으려고 그 영국군 마크 1 전차에 달라붙어있는 독일군들 사진이고,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의 전차의 등장으로 각 국의 수뇌부들은 이제 전차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제 기갑 전술을 좀 뭔가 더 전문적으로 봤는데, 이제 그 결정기가 2차 세계대전에서의 이제 독일의 정격전이 대표적인 데죠. 일단 영상을 보시면은 1950년 6월 20일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1940년 5월 프랑스 장갑차 안에서 미친듯이 진격도 진격 명령을 내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인츠 구데리안. 질풍처럼 질주하는 장갑차 위에서 그는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계속해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반복해서 외치는 것일까? 이미 영풍연합군 중 가장 최강의 정예병력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포위 섬멸 위기에 놓인 상태. 너무나도 구데리안의 진격이 빨랐기에 연합군은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멍한 상태에서 이미 전쟁이 다 끝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달리는 장갑차 안에서 하인츠 구데리안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의 판단이 옳았어.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야말로 승리의 방식이다. 집단화된 기갑부대를 적이 가장 약한 지점으로 집어넣고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진격하여 적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공식이다. 그는 세계 최초로 기갑사단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모든 탱크 내부에 무선 통신장비를 갖춰놓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은 다른 나라에도 있었지만 강력한 추진력으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오직 구데리안 뿐이었습니다. 하인츠 구데리안 1부, 세계 최초 기갑사단의 창시자 구데리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데리안은 정말로 열정적인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프랑스어 통역 자격을 취득했고 영어까지도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1940년 5월 프랑스전 당시 부하들이 불렀다고 알려진 별명 재빠른 하인츠. 구데리안이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25살 때인 1913년 아내인 마르가레 때와 결혼했을 때 얻었던 별명이었습니다.
전광석화처럼 몰아쳐서 성사시킨 그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이때에도 구데리아는 몰트케의 격언 중 하나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그 격언은 이랬습니다. 우선 실행하고 걱정하라. 그의 이런 과감한 성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최초로 벌였던 전격전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게 됩니다. 2차 대전에서 활약했던 대부분의 독일군 장군들은 거의 모두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구데리아는 좀 특별했습니다. 1차 대전 기간 중 구데리아는 야전이 아닌 참모부에서 근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데리아는 지독한 참호전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참모 장교로 근무하면서 독일이 왜 패전했는지에 대해 곰곰이 따져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1917년 11월 20일 캉브레에서 서부연합군이 대규모 전차를 동원해 승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은 구데리안. 하지만 독일군 참모본부는 그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데리안은 연합군의 탱크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 지크프리트 방어선을 하루아침에 돌파했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야심만만했던 구데리아는 계속해서 독일군 총참모부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1921년 그는 차량 수송 총감실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구데리아는 매우 실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천하의 구데리안조차도 차량 수송 총감실은 별 볼 일 없는 비인기 부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자동차와 전차라면 그냥 미쳐버리는 구데리안조차 이 당시에는 차량 수송 분야에 대해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기국의 슈틀프나겔 중령은 구데리안이 참모본부가 아니라 차량 수송부대로 가게 된 것은 새로운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라고 구데리안을 위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데리안은 억지로 차량 수송 총감실로 오게 되었으나 이것은 향후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가졌던 구데리안. 구데리안은 차량 수송 총감실에서 일하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량 수송부대가 단순히 수송만 하고 말 게 아니라 적진을 정찰하고 전투도 할 수 없는 것일까? 아마도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독일군 내에서 구데리안 대위가 최초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1922년 영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독일을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영국의 풀러 대위는 기갑부대의 역할은 적 방어선을 뚫고 깊숙이 들어가 적군의 배후에서 병참선을 차단하여 적을 공황 상태에 빠뜨려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렇게 앞서 나가는 연합국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연합국이 베르사유 조약 체제 하에서 독일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감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차 대전 직후 독일과 같은 동병상련에 버림받은 처지였던 러시아. 이 두 국가들은 서로가 필요했습니다. 1922년 독일 육군참모총장 잭트는 라팔로 조약을 체결하여 3개의 실험장을 소련 내에 건설합니다. 독일에서 비밀리에 생산한 전차들은 즉시 전차 실험장이 있는 러시아 카잔강으로 보내졌지만 너무 먼 거리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연합국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1929년 차량 수송부대 지휘관 구데리안. 그 시점까지도 구데리안은 한 번도 전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역사, 영국의 전차 훈련에 대한 연구, 모형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전차가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데리안은 전차가 보병에 예속되거나 전차 혼자서는 결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전차부대는 보병에 속해서는 안 된다. 차량화 보병, 차량화된 대전차포, 차량화된 포병, 차량화된 대공포 등이 기갑부대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합된 기갑사단이다. 우린 그게 필요하다. 그러한 기갑사단을 한데 모아 대규모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대규모 기갑사단을 마치 쇠주먹처럼 적의 가장 약한 곳에 투입한다면 가장 빠르고 쉬운 승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공세의 주력은 보병과 기병이 아니라 기갑부대가 되어야 한다. 1929년 여름에 있었던 모의훈련.
구데리아는 한쪽 부대를 기갑사단으로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 훈련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차량 수송부대 총감 슈텔프 나겔 장군은 구데리안, 대규모 전차 부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수송이 아니라 저걸로 전투를 하고 싶다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자네는 너무나 저돌적이야. 내 말을 들어. 우리 둘 다 전차가 떼거지로 굴러다니는 것을 볼 일은 절대로 없을 걸세.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래도 구데리아는 자신의 확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차는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집단화되었을 때, 그리고 차량화된 보병과 같이 움직일 때 결정적으로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 구데리안의 현실은 캔버스 천을 두른 전차,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수량의 캔버스 전차를 갖고 훈련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기갑부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스울 정도로 허접한 당시 전차 때문이었습니다. 평탄한 길 외에는 갈 수 없는 전차의 성능도 문제였고, 보병들은 총검으로 캔버스 천을 찢고 전차 승무원들을 모욕하는 등 캔버스 천을 두른 전차는 무서움보다는 코미디 같은 신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데리아는 새로운 전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급히 필요한 것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신이었습니다. 독서전에서 소련군이 독일군 1호, 2호, 3호 전차보다 성능이 뛰어났던 T-34를 갖고 있음에도 초반에 일방적으로 밀린 이유는 무선 통신 장비가 모든 탱크에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차 안에서 무선 통신 장비를 이용하는 시도도 사실은 독일이 아니라 영국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나 구데리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영국처럼 사령부와 지휘 전차만 무선 통신 장비를 갖출 게 아니라 사령부, 지휘 전차, 개별 전차 모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구데리아는 1차 대전 당시 통신병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에 통신 부문에 있어서는 확실한 전문가였습니다. 때문에 탱크 안에 무선 통신 장비를 갖추는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또한 구데리아는 무선 통신 장비를 갖춘 기갑부대의 지휘관은 전선 후방이 아니라 맨 앞에서 상황을 보면서 속도감 있게 지휘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실제로 그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구데리안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병과 기병부대의 기득권 문제도 깨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병은 여전히 자신들이 전투의 여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개 보급부대였던 차량 수송부대가 보병을 제끼고 전장에 주력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병과인 기병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역할을 넘겨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의 집권, 국민차를 만들기 위해 폭스바겐을 설립했던 나치 독일. 히틀러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데리아는 히틀러가 대규모 기갑사단이라는 자신의 꿈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데리아는 처음에는 히틀러와 나치를 반대합니다만 점점 더 나치에 우호적으로 변해갔습니다. 1934년 초 히틀러는 처음으로 구데리안의 부대를 시찰합니다. 구데리안은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놨던 차량 수송 전투부대를 히틀러에게 직접 보여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한 개 오토바이 소대, 한 개 대전차 소대, 실험적인 경전차로 장비한 한 개 경전차 소대로 구성된 차량 수송 전투부대의 시연. 히틀러는 차량 수송 전투부대의 빠른 기동성에 깊은 감동을 받아 여러 번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부대야말로 바로 내가 원하던 것이오. 나에겐 이런 부대가 꼭 있어야겠어. 그러나 1934년 시점에서 히틀러가 전차부대의 가치를 꿰뚫어 보았기에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히틀러는 자신의 정치적 힘을 보여주는 용도로서 기갑부대가 꽤 화려한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전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은 사실상 폴란드 전역이 끝나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1934년 여름 드디어 기갑부대 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1호, 2호 경전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34년은 구데리안과 독일 기갑부대에겐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전차전을 위한 전차, 3호 전차는 1935년에 나왔습니다. 1936년에는
75mm 단포신 4호 전차가 나왔는데 4호 전차의 임무는 전차전이 아니라 보병을 위한 화력 지원용이었습니다. 전차전을 위해서 구데리아는 3호 전차의 포를 50mm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당시 대세인 37mm 포를 장착했습니다. 그러나 구데리아는 추후 업그레이드를 위해 충분한 여유 공간을 3호 전차에 미리 확보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3호 전차의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가능하게 했던 신의 한 수가 됩니다. 3호 전차는 승무원의 좌석 배치도 매우 훌륭했으며 당시 어떠한 전차보다도 여유 공간이 넉넉했습니다. 독일 기갑부대가 첫 발을 내디뎠던 1934년 이 당시 기갑사단 창설에 대한 독일 지휘부의 일반적 인식은 아직도 꼰대 마인드였습니다. 당시 육군 참모총장 베크와 구데리안의 대화. 구데리안, 당신은 대체 얼마나 많은 기갑사단을 원하는가? 우선 2개로 시작해서 20개 사단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들을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 무선 통신을 이용해 제가 선두에서 지휘할 것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그것은 헛소리야, 구데리안. 1937년 늦가을 독일 국방군의 대규모 기동훈련. 구데리안이 키워낸 3기갑사단과 1기갑여단이 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훈련 마지막 날, 이 자리에는 히틀러뿐 아니라 무솔리니, 영국군 원수 시릴 데바렐 겸 이탈리아군 바돌리아 원수, 헝가리 군사절단을 비롯한 여러 외국 사절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훈련 마지막 날의 하이라이트. 훈련에 참가한 모든 전차가 집단으로 대규모 최종 공격을 선보이게 됩니다. 당시 기갑부대가 보유한 전차는 보잘것없이 작은 1호 전차뿐이었지만 그 광경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구데리아는 영국의 시릴 데바렐 원수와 이탈리아군의 바돌리아 원수, 기타 다른 영국군 장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구데리아는 다른 국가들이 전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영국군 장교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진짜로 실전에서 저렇게 많은 전차들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고 또 그걸 컨트롤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어? 그들은 그 가능성을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차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용으로만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데리아는 이 훈련 결과 집단화된 대규모 기갑사단의 필요성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1938년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합병. 히틀러가 피를 흘리지 않고 오스트리아를 합병함에 따라 1938년 3월 12일 구데리아는 오스트리아를 기습 점령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투는 아니었지만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기갑부대의 유용성을 실전에서 처음 테스트해본 구데리안.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실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기동력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기동력이군. 지금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동해야 한다. 적이 방어할 새도 없이 몰아붙이는 기동력이 가장 중요하구나. 또한 구데리아는 전쟁을 벌이지 않고 무혈로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병합한 히틀러에게 탈북했습니다. 히틀러, 그는 진정코 위대한 인물이야. 검을 휘두르지도 않은 채 이 같은 승리를 얻은 것은 아마도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물론 기갑부대라는 날카로운 칼이 우리 손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승리도 가능했겠지. 사실 이때 구데리아는 히틀러가 진짜로 미쳐서 전쟁을 일으킬까봐 무서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평화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아직 기갑부대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3호, 4호 전차는 거의 없었고 통신 장비를 장착한 전차도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구데리안에 의지하는 관계없이 점점 2차 대전의 목숨이 유럽 대륙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1940년 5월 프랑스 아르덴 숲. 연합군의 가장 약한 지점을 기습하는 만슈타인의 계획에 따라 신들린 공격을 계속하는 구데리안 군단장. 그러나 이때 울리는 상관의 전화. 구데리안, 당장 부대를 멈춰라. 남쪽에서 테러가 차단당할 염려가 있다.
구대리안, 당장 기갑 부대를 정지시켜라. 그러자 상관의 전화를 무시하는 구대리안. 구대리안은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대리안 2부. 네, 이제 여기까지가 현대 전차 전술을 제출한 하이츠 구대리안의 이야기였으며, 그때 시대에서의 전차에 대한 의식을 봤으며, 자, 이제 여기서 발전된 전차 전술을 활용한 한 가지 예시인 732 스팀 전차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이마트 가격 파격 선언. And forbidding desert of southern Iraq. It's a place of sudden and violent sandstorms. But today, we'll see it torn apart by a different kind of storm. We engage them with tightening gun rounds. You see the explosions going off. I dropped down inside. I looked through my commander's sight. I was finally impressed with the enemy. The U.S. 2nd Armored Cavalry is on a collision course with the Tawakalna Division of Iraq's Republican Guard. They see themselves being great warriors who are expected to stand and fight and even die so that others may live. Two tank armies clash on a remote strip of desert. This is the Battle of 73 Eastern, armored warfare at its most intense. This probably was the last great tank battle of the 20th century. February 24th, 1991. American tanks roll across the Saudi Arabian desert toward the Iraq border. They are part of a multinational force with a clear and simple mission: to drive Saddam Hussein's Iraqi army out of Kuwait. The Iran-Iraq War, Saddam has two problems. He has a great big military with nothing really for it to do. The other problem he has is that he has devastated Iraq's economy as a result of the Iran-Iraq War. So when you're Saddam Hussein and you need money, when you need it, you do what comes natural. You rob the piggy bank next door. And in this case, that piggy bank was Kuwait. Iraqi armor and infantry overrun the oil-rich emirate in just 36 hours. Saddam ignores the United Nations demand for an immediate withdrawal. And the UN sends an American-led coalition of 620,000 to show him they mean business. 여기서 끊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영상의 분량이 너무 길기도 하고, 이 스팀 전투와 좀 관련된 게 있어서, 이 스팀 전투가 뭐냐면은 그냥 이제 미군이 걸프전 때 전차 전술을 좀 제대로 활용한 그런 전투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기갑의 의미와 기갑 차량의 의미였고, 그 밑에가 이제 자 메인 배틀 탱크 MBT 주력 전차인데, 이 주력 전차가 뭐냐, 흔히 말하는 전차 탱크죠. MBT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제 전차가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 그 종류마다 각자 하는 일이 다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MBT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네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전차가 경전차, 중형전차, 중전차, 후축전차,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었고, 이제 차차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전차에 대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네 가지의 종류를 다 할 수 있는 MBT, 메인 배틀 탱크, MBT, 주력전차가 나온 거죠. 자, 이제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냉전이 시작되면 MBT가 보편화되었고,
대표적인 MBT 예로는 우리가 쓰는 M1 A2 에이브람스와 이제 소련, 러시아의 T-80도 있죠. 자, 이제 이 사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감축한 C-80 주기전차 MBT. 자, 이제 전차가 MBT에 대한 설명 끝났고 이제 전차에 3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화력, 두 번째가 방호력, 세 번째가 기동력이며 이제 이 화력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포, 그리고 여기 뭐 기관총, 그리고 이 주포 안에 달려있는 군축 기관총이겠죠. 그리고 이제 방호력은 여기에 나와있듯이 장갑, 그리고 기동력은 무한궤도, 이런 게 있겠죠. 자, 이제 이 설명을 읽어보자면은 전차는 일단 달려있는 게 직사포와 기관총을 탑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직사력을 투사합니다. 특히 이 직사포가 보병을 상대하기 위한 고폭탄뿐만 아니라 전차의 장갑을 들고 격파하기 위한 고성능의 최격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차가 이제 적 전차의 직사포 혹은 각종 미사일이나 로켓 등의 대전차 공격을 버틸 수 있게 단단한 장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차가 어마어마한 내연기관에 탑재하고 매우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전차만의 특징이 뭡니까? 무한궤도죠. 무한궤도가 이제 현지 주행에서 아주 탁월해서 기동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을 모두 합쳐져서 전차는 막강한 돌파력, 다른 타 보직에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돌파력을 갖추게 되죠. 보병이 이런 걸 구현할 수 없고 포병도 이런 걸 구현할 수 없죠. 자, 이제 이 예로서 아머 퍼스널 캐리어 병력 수송 장갑차, 아까 위에서 AFV 아머드 파이팅 빗을 그 보병 전투차량이잖아요. 그거의 얘인데 일단 첫 번째가 아머드 퍼스널 캐리어 APC 병력 수송 장갑차. 자, 이제 APC가 소구형 직사각이, 이제 쉽게 말해 총알부터 아군 보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전차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전차의 단독 비동은 저희 기습에 취약하기에 이제 보병과의 개병 활동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러므로 보병은 이제 전차보다 느리고 약하기 때문에 이제 보병을 보호하고 전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춘 APC 아머드 퍼스널 캐리어 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APC가 간단한 자체용 화기, 그러니까 이제 주 기관총 같은 이제 좀 최소한의 무장과 또 최소한의 장갑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이제 차량형과 반궤도형이 있습니다. 궤도형도 있고요. 근데 뭐 형태 제약은 없어요. 다양합니다. 일단 밑에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족들이 쓰던 SAT, KFZ, 251 이제 반궤도 하프트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반궤도 하프트랙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냉전 당시 M113 APC 궤도형이고요. 중기관총이 달려있죠. 그리고 이제 현대 저희 스트라이커 전투요단, 그러니까 이제 한미연합사단이 쓰는 M1 26 스트라이커 장갑차 차량형이고요. 장갑도 이렇게 달려있고 기관총도 있죠. 그리고 인펜트리 파이팅 비슬 IFV 보병 전투차량 아머드 파이트 비징의 파생형이죠. 자, IFV가 이제 APC의 신약한 무장과 방어력을 보강하여 적의 APC 혹은 IFV를 상대할 수 있게, 또 적보병을 수월하게 쓸어버리기 위해 또는 적 전차에 대항하여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차량이고요. 기본적으로 APC 또는 IFV 모두 장갑차로 분류됩니다. APC 장갑을 증가시켜 장갑과 무장을 증가시키면 IFV가 되고, 이제 그 부분이 좀 모호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각 장비별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것이 APC인지 IFV인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토대로 구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PC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소형화된 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좀 뭔가 시간총을 보면은 APC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IFV는 좀 더 대형화된 구령이 좀 더 크고 장갑이 많고 무장이 많이 달려있는, 대표적으로 이 M2A3 브래들리 20mm 기관포와 뭐 미사일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고 장갑이 두껍죠. 제가 방금 말했듯이 미군의 대표적인 IFV M2A3 브래들리입니다. 25mm 기관포와 토 대전차 미사일이 탑재한 포탑이 있어서 흡사 전체처럼 보일 정도의 무장을 갖추고 있죠. 자, 이제 앞서 APC 예로 보여준 스트라이커 자체에 30mm 기관 포탑을 얹었더니 IFV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거 정식 제식 명칭이 M1296 드라군 IFV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소련의 이제 그러니까 소련, 지금의 러시아 대표적인 IFV인 BMP 시리즈입니다. 반면 BTR은 APC로 불러야 됩니다. 왜냐면 BTR의 장갑이 좀 더 얇고 무장이 약하기 때문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목차의 첫 번째 기갑의 의미와 기갑 차량의 종류였습니다.